그날 제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지 않았다면, 그 차가 제 앞에서 급정거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들 하죠. 45년 전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내야 했던 아들. 그 아들과 재회한 기적 같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65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서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남편을 8년 전에 먼저 보내고 딸 미숙이와 아들 동수를 키워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삶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5시 손님들이 오기 전 텅 빈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마다 제 손이 떨립니다. 이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45년 전 20살 때 처음 안아본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을 아직도 기억하니까요. 미혼모였던 저는 그 아이를, 제 첫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베넷 저고리가 있습니다. 노랗게 바랜 천에 제가 손수 수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왼쪽 귓불 뒤 작은 점이 있는 우리 아가.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저는 이 베넷 저고리를 꺼내 한참을 쓰다듬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처럼 베어 천이 뻣뻣해졌지만 저는 빨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였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오늘은 그 아이의 45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장사를 마치고 저는 시장에서 노란 장미 다발을 샀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깔이 그 아이에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낡았지만 깨끗이 달인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양파와 마늘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입양기관이 있던 자리는 이제 높은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해마다 이곳에 와서 빌딩 앞 작은 화단에 꽃을 놓곤 했어요. 우리 아가 잘 살고 있니?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꽃을 놓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꽃다발을 꼭 끌어안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죠.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제 심장도 이렇게 떨렸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흘러 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박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노란 장미를 가슴에 안고 입양기관 빌딩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어요. 저는 놀라 비틀거렸고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차에서 내려 저를 부축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뛰어나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놀란 탓이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제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옆에는 그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어요. 저 때문에 다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기본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혈액 검사를 위해 주사를 놓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그 남자도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B형 RH 음성이라고 했어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옆 침대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도 같은 혈액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랑 같은 혈액형이시네요. 흔치 않은 혈액형인데 간호사가 신기해하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웃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외모. 그런데 뭔가 묘하게 마음이 떨렸어요. 이 사람 나이가 혹시 의사가 남자의 이마 찰과상을 소독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귓불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본 아기. 제가 베네쩌고리에 수놓았던 바로 그 점.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가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B형 RH 혈액형 45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 왼쪽 귓불 뒤 작은 점.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 사람이 제 아들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울의 사람이 천만인데,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잖아. 그저 신기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자신이 책임지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몸짓을 했어요. 어르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 책임이니까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꼭 모셔다 드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고급 세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조용한 엔진 소리. 조수석 선반에 명함이 보였습니다. 이준혁, 한국그룹 회장. 재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가끔 백미러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고 남자도 따라 내렸어요.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경과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이다 분식집 명함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분식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들고 갔던 노란 장미 다발은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내 펼쳤어요. 희미한 자수, 왼쪽 귓불 뒤 작은 점이 있는 우리 아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왼쪽 귓불 뒤 작은 점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이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났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왼쪽 귓불 뒤 작은 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B형 RH 혈액형, 45살, 그리고 그 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사흘 후 분식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준혁 회장의 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께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헤어진 친모를 찾고 계신데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혈액형과 귓볼 뒤의 점까지는 제 아이와 비슷해서 혹시나 하고 의심은 했지만 그 사람이 친모를 찾고 있다니.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습니다. 국물 간을 맞추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손님이 부르는데도 멍하니 서 있기도 했죠. 딸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냐고, 요즘 왜 이러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45년 전 버린 아들을 교통사고로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회장도 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99.9% 친자 관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옆에서 이준혁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45년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제 아들. 제가 20살에 낳아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한 제 아들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오랫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분식집을 하는 늙은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준혁이 저를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샀어요. 그래봤자 싸구려 백화점 세일 상품이었지만 제게는 큰 지출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식탁보, 은빛 식기들.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준혁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옆에 앉은 여자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신혜숙. 준혁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저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그녀와 싸구려 투피스를 입은 저.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45년간 버려두고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를 하시려는 건가요? 식사도 하기 전에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준혁이 황급히 말렸지만 신혜숙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신혜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앉은 준혁의 양누나 서연도 저를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준혁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5년을 키운 어머니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한 생모. 당연히 저울은 기울 수밖에 없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분식집 앞에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어봤습니다. 재벌과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정말 친자 관계가 맞냐고, 재산이 목적 아니냐고. 저는 대문을 닫고 안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분식집 앞을 지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님들은 겁을 먹고 오지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저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의 비서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가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재벌 노린 친모 사칭, 교통사고도 계획된 것 아니냐. DNA 조작 가능성, 45년 만에 나타난 이유는 돈. 악플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어요. 준혁의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 돈을 노리고 나타났다고 믿었어요. 딸 미숙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하나 더 있었다고요? 35해를 함께 산 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아들 동수도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마저 상처받았습니다. 분식집 손님은 완전히 끊겼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나이에 재벌 아들 찾았대.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 아니야? 불쌍한 척 하더니. 저는 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저는 장롱에서 베네쩌고리를 꺼냈습니다. 노란 천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저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 얼굴 한 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준혁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텅 빈 분식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주방, 식어가는 국물, 시들어가는 파. 45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준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너무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일 전화가 왔어요. 식사는 하셨는지, 분식집은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전화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고, 열흘이 지나자 이틀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를 받는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피곤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준혁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회사 일.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준혁의 회사 주주총회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양어머니 신혜숙이 단상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회장의 사생활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겠다고. 카메라가 준혁을 비췄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그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손님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오는 손님도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어볼 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TV에 나온 그 사람 맞냐고, 정말 재벌 아들이냐고, 돈 얼마나 받았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돈 냄새 맡고 나타났대. 딱 봐도 그렇지 않아? 저 나이에 재벌 침몰하니 불쌍한 척하는 거 봐. 연기 잘하네. 저는 반찬을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까지 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아픈 건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미숙이는 일주일째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엄마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들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 딸도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들 동수는 한 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 소문이 돌아요. 제가 그 재벌 이복 형제래요. 그 말을 하는 동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등을 돌리는 그 뒷모습이 45년 전 아기를 입양 보내던 그날처럼 아팠습니다. 하루는 분식집 유리창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기꾼, 재벌 노린 할망구 같은 말들이 검은 스프레이로 휘갈겨져 있었어요. 저는 온종일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45년 된 천조가리, 희미한 자수, 건강하게 자라거라 하는 글씨. 이 한 장의 천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45년 전 내린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포기한 것, 한 번도 찾지 않은 것, 그 죄가 이제야 돌아온 거였죠. 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의 양아버지 이철수 회장께서 분식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급 세단이 골목길에 멈춰 섰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철수 회장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라면을 주문하셨습니다.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라면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어릴 적부터 라면을 좋아했다고, 혹시 이게 피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웃으셨습니다. 준자 씨, 저도 전쟁과 출신입니다.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알아요. 준자 씨가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 45년간 얼마나 그리워했을지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다니.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어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준자 씨가 꽃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고, 우리 아들이 신호를 못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였죠.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USB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45년간 키운 아들을 빼앗길까봐. 이해해 주세요. 순자 씨,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가신 후 저는 USB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테고, 준혁은 여전히 양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물러서야 할까요?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요? 준혁의 인생에서 지워지는 게 그에게는 더 나은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45년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외쳤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나는 그 아이의 엄마야. 피를 나눈 진짜 엄마라고. 45년을 그리워했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햇살이 분식집 안을 비췄습니다. 텅 빈 식탁,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유리창의 낙서, 먼지 쌓인 주방. 저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저를 의심해도, 제 자식들마저 등을 돌려도 저는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제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65의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철수 회장님께서 주신 USB를 들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회장님께서 다시 분식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준자 씨, 제 개인 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변호사라는 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5년 전 입양을 보낸 일, 교통사고로 만난 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온갖 비난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어머니 측에서 친모 인정 불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송이라니. 법정에 서야 한다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재벌 가족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건가요? 무서우시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회장님도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양어머니 신혜숙이 원고였고 저는 피고였어요.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어려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준혁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로 이미 증명되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양어머니 측에서는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투게 된다고 했어요.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양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어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제 어머니인데. 준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5살 어른이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너만 괜찮으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분식집을 찾아오셨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셔서 라면을 드시고 가셨습니다. 고급 세단이 골목길에 서는 게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였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지만 회장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고아원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저입니다. 6살 때 사진이죠. 저도 부모님을 모릅니다. 전쟁 중에 헤어졌죠. 그래서 압니다. 준자 씨가 4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회장님은 준혁을 입양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생후 1달 된 아기였다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아내인 신혜숙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친딸 서연만 있고 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명문 가체면 때문에 아들이 필요해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제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45년간 준혁을 키우면서 언젠가 친모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45년을 키운 어머니에게 저는 위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준혁이 2 어머니를 다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엄마도
사랑으로 키운 엄마도 모두 소중하다고. 준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세요.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법정 준비에 대비시켰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 미숙이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숙이가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었지만 엄마한테 화풀이한 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4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생각해 봤다고.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미안해. 숨겨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아들 동수도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주방 청소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정에서 이기세요. 제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양어머니 측에서는 제가 준혁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거라고 했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거친 손. 이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재벌 가족과 맞서야 한다니. 두려웠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분식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준자 씨, 제 아내는 무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깁니다. 두 분 모두 준혁이의 어머니니까 결국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넷적 오리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너에겐 염치 없지만 이제는 네 손을 놓치고 싶지 않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변호사가, 그리고 제 자식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법정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공판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엄숙한 분위기.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 변호사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방청석을 돌아보니 기자들이 가득했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양어머니, 신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옆에는 딸 서연이 있었고 그들 뒤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먼저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순자는 45년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당시 작성한 각서에는 절대 아이를 찾지 않겠다.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준혁 회장의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군다나 교통사고라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준혁 회장이 매년 생일날 그 장소를 지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시면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은 냉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증인은 왜 45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상대 측 변호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각서를 썼으니까요. 아이가 새 가족과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재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들 생일이라서 입양기관 자리에 꽃을 놓으러 갔을 뿐입니다. 45년간 매년 그렇게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지 그 얼굴 한 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변호사가 블랙박스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제가 노란 장미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 준혁의 차가 신호를 못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까? 친자 확인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준혁. 아니, 이준혁 회장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요. 이 변호사가 준혁의 비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DNA 검사를 제안한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철수 회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45년 전 이준혁 회장, 아니, 준혁이를 입양한 이철수 회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순자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교통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예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는 딸 서연을 낳은 후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압박이었죠. 그래서 준혁이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내는 입양한 준혁이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45년간 친모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준혁이를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이 지금 분노가 된 겁니다. 신예숙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혜숙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45년간 숨겨왔던 것들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신예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판사가 놀라 물었지만 신예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예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준혁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명문가 며느리로서 아들 하나 낳지 못한 무능한 여자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아들 하나 못 낳는 죄인이 되었고, 그런 저에게 준혁이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가 두려웠습니다. 진짜 엄마가 나타나면 준혁이가 절 떠날까봐 45년간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예숙의 눈물, 회장님의 한숨, 방청석의 숨죽임.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여자.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여자. 저는 20살의 미혼모로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고,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해 입양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45년간 무서웠어요. 제가 버린 아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 신혜숙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청석 뒤에서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준혁이 증인석도 아닌 한가운데 섰어요. 저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왜 법정에서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왜 한 분을 선택해야 합니까? 준혁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두 분 모두 사랑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단지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혜숙에게도 다가갔어요. 그는 두 손을 펼쳐 우리 둘을 동시에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두 어머니 모두. 저는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신혜숙도 울고 있었어요. 45년의 한과 두려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잘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많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베넷저 고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신예숙도 저처럼 밤마다 준혁을 생각했을까? 준혁을 잃을까봐 떨었을까?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여자였을 뿐. 법정에서의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인터넷은 전날 법정 장면으로 도배되었어요. 하지만 기사 제목들은 저를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 모자 감동 연출, 눈물쇼로 동정심 유발, 법정을 드라마, 무대로 만든 친모. 저는 신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악플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법정에서 운 것도, 신예숙이 고백한 것도 모두 계산된 연기라고 믿었습니다. 분식집 유리창이 또 깨졌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였어요. 유리 조각 사이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동네를 떠나라. 재벌 돈 노리는 사기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사흘 후
준혁의 회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주주들이 사생활로 주가 하락, 회장 퇴진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는데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서 준혁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혁의 양누나 서연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순자 씨, 내 동생 준혁이 좀 놔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준혁이를 제 친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만큼, 아니, 저 이상으로 준혁이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4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내놓으라니,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회사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압박받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임원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 엄마는 매일 울고 계세요. 서연이 명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우리 집 변호사 연락처예요. 합의금 액수 말하세요. 얼마 원해요? 10억? 20억?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에요. 45년 만에 나타나서 한 가정을 꼭 그렇게 부숴야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식집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당신이 나타난 후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엄마는 우울증 약 먹고, 아빠는 한숨만 쉬고, 준혁이는 밤새 술 마시고,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연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간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준혁이가 기자회견 한대요.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준혁이 회사 본관 앞에 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분식집 작은 TV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봤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그룹 이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저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준혁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김순자 씨를 생물학적 친모로 인정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관계는 양어머니이신 신혜숙 여사와만 유지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와 가족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김순자 씨와의 개인적 만남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TV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45년을 키운 엄마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한 엄마. 당연히 저울은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가 왔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안에는 법률사무소 편지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위로금 명목 10억 원을 송금합니다. 향후 이준혁 회장 및 가족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를 보니 정말로 10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수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고 베넷저고리를 꺼냈어요. 45년 된 천, 노란 빛깔, 희미한 자수. 건강하게 자라거라.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45년을 간직했던 이 천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제가 무너뜨린 거였어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45년 전에 포기한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베넷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한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양어머니도 보호해야 하고, 회사도 지켜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만 괜찮으면 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울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준혁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고, 회사와 가족의 압박은 계속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구겨진 수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1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제 아들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야겠다고. 이대로는 준혁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그리워했는데 겨우 2달 만에 다시 놓아줘야 한다니.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어요. 저는 베넷저고리를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포기하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45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체는 어설프고 삐뚤삐뚤했지만 제 진심을 다 담았어요. 엄마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어. 술 취한 애비가 지 부인에게 던진 소주잔에 네 뒤통수가 깨진 걸 보고 그날로 널 데리고 집을 나왔어. 너는 자꾸 크는데 널 데리고 일할 때가 있어야지. 주방 쪽 방에서 같이 살게 해준다길래 식당 주방일, 남의 집 식모 노릇도 했지만 가난이라는 게 꼭 악이 같아서 쳐내면 쳐낼수록 자꾸 달겨들었단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꼭 좋은 곳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길 바래. 엄마는 널 버렸어. 네가 부잣집으로 입양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는 내가 널 버린 게 너한테 제일 잘한 일 같더라. 이제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려주고 싶었어. 준혁아, 엄마는 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단다. 이제 엄마는 물러설게. 양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그분은 45년간 밤마다 내 이불을 덮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갈 때 손 흔들어 주셨잖니. 엄마는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 베네쩌고리 뿐이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손으로 만든 거야. 가져가렴. 그리고 가끔 생각해줘. 세상 어딘가에 너를 사랑하는 또 다른 엄마가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 아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종이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장롱에서 베네쩌고리를 꺼내 함께 택배 상자에 넣었어요. 잘 가, 우리 아가. 사흘 후 준혁의 집에서는 일이 일어났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준혁이 퇴근 후 베네쩌고리와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편지를 읽고 베네쩌고리를 펼쳐보고 다시 편지를 읽었다고 해요. 준혁아, 엄마는 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단다. 그 문장에서 준혁은 멈췄다고 합니다. 거실로 나온 준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신예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니? 준혁은 대답 대신 베네쩌고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란 천에 희미하게 수놓아진 글씨. 신예숙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태어났을 때 친어머니가 만드신 거래요. 45년 동안 간직하셨대요. 준혁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신예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엄마는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편지를 읽는 신예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 봤어요. 준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노란 장미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빌딩을 바라보고만 있는 저 분은 정말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꽃을 놓으러 가신 거였어요. 45년 동안 매년 그렇게 하셨대요. 신예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그만. 엄마,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친어머니를 인정해 주세요. 여지껏 착한 아들, 성실한 아들로, 엄마 아들로 잘 살아왔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신예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네쩌고리, 편지, 블랙박스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4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 준혁을 처음 안았을 때 입양 서류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쪽지. 부디 우리 아가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 행복하게 자라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엄마 올림. 그때 신예숙은 그 쪽지를 찢어 버렸었습니다. 친모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45년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녘 신혜숙은 남편 이철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내가 준혁이 친모에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준혁이를 아끼듯이 그분도 준혁이를 평생 그리워했을 텐데 천륜을 내가 끊고 있단 생각에 너무 괴로워요. 사실 이 모든 갈등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이철수 회장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다음 날 아침 신혜숙은 운전기사에게 저희 분식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고급 세단이 골목길에 섰어요. 신예숙이 내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는 붉고 부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신예숙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아니, 순자 어머니. 신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넷 저고리 봤어요. 편지도 읽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45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면서요. 매년 그 자리에 꽃을 놓으러 가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신예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준혁이 친모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왔다고, 재산 노리고 나타났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당신은 그냥 꽃을 들고 멍하니 서 계셨더라고요. 계획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연이었던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준혁이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매년 하던 대로 꽃을 놓고 기도하고 오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엄마였다는 걸. 신예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만 준혁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도 45년간 사랑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근데 순자 어머니, 신예숙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전 여전히 무서워요. 준혁이를 잃을까봐 45년을 키웠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당신이 준혁이를 데려갈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준혁이를 빼앗으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이 잘 사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신예숙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이한테는 엄마가 한 명이면 되는데 우리는 둘이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준혁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준혁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필요해요. 그가 테이블에 베넷 저고리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가 저를 이 세상에 처음 안아준 엄마의 사랑이라면 양어머니는 45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이에요. 둘 다 제게는 진짜예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분을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신예숙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어요. 순자 어머니, 신예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준혁이 엄마 하면 안 될까요? 전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질투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근데 해볼게요. 천천히. 준혁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작은 분식집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의 그리움, 질투, 두려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불안했고 서로를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여자가 이제는 함께 가보기로 한 시작.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불편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준혁이 신혜숙과 함께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신혜숙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세 사람이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어색하게 웃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게 시작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 사람이 모여 식사하자고요. 신예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두 번째 만남은 신혜숙의 집에서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샹들리에.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혜숙은 정성껏 차린 식탁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 신예숙이 들려주는 준혁의 첫걸음, 첫마디, 학교 입학식 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45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혜숙이 그 순간들을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신예숙도 물었습니다. 제가 준혁을 낳았을 때 이야기를요. 20살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날.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느꼈던 것. 입양을 보낼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는 조용히 들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만남 때 준혁이 베넷 저고리를 액자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45년 된 천. 그는 그것을 거실 벽에 걸고 싶다고 했어요. 신예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넷 저고리는 이제 준혁의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신예숙이 45년간 찍은 준혁의 사진들 옆에요. 태어남의 기록과 성장의 기록이 나란히 걸린 그 벽은 두 어머니의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분식집에도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갔고 저는 다시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딸 미숙이와 아들 동수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준혁이라는 형, 오빠. 하지만 명절에 준혁이 찾아와 조카들에게 선물을 주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혜숙과 마주 앉으면 긴장됐고 준혁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 때 신혜숙의 집에 가면 서연이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이철수 회장님만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신혜숙은 가끔 분식집에 들러 라면을 먹었고 저는 그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은 두 집을 오가며 두 어머니를 챙겼어요. 어느 날 준혁의 생일이었습니다. 46번째 생일. 신예숙이 생일상을 차렸고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준혁이 좋아한다는 잡채를 만들어 갔습니다. 신혜숙은 미역국을 끓였고 준혁은 두 어머니 사이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일이 외롭지 않다고. 두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 말에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45년 전 그 입양기관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높은 빌딩이 된 그곳. 예전에는 꽃을 놓고 혼자 울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났으니까요. 몇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양쪽 모두의 친권을 인정했습니다. 신혜숙은 법적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저는 생물학적 친모로서 면회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재산 상속 문제는 준혁의 의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신혜숙과 저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 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죠.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분식집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건네주자 준혁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신예숙 어머니가 요즘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신다고. 저도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행복하냐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행복하다고. 두 어머니가 있어서 더 행복하다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빈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예전에 베넷저고리가 있던 자리.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베넷저고리는 준혁의 집에 있고 제 아들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의 얼굴, 더 깊어진 주름, 더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그리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신혜숙은 사교 모임에서 당당하게 말했다고 해요. 준혁이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다고. 하나는 낳아준 어머니, 하나는 키운 어머니라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다시 인사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신혜숙과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냐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까지 준혁이를 찾은 것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힘들었지만 제 아들을 만났고 그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준혁의 47번째 생일날, 우리는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예숙의 집에서요. 이철수 회장님, 신예숙, 서연, 제 딸 미숙, 아들 동수, 그리고 준혁의 가족까지 모두가 모였습니다. 큰 거실 벽에는 베넷저고리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새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신예숙과 제가 서 있는 사진. 완벽한 가족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신예숙과 저 사이에는 여전히 약간의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45년간 매일 밤 했던 그 기도. 건강하게 자라거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제 아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이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 작은 주방. 제 삶의 터전이에요. 예전에는 이곳이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평온합니다. 45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함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을 만났고 두 어머니가 공존하는 법을 배웠고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저희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